제가 며칠 전에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건 무섭다는 박서영 시인의 유고 시집을 읽었습니다. 그 읽다 보니까 투병을 하면서 그 하루를 맞고 하루를 보내는 그런 한순간 한순간을 갖다가 과거의 어떤 삶을 반추도 하고 하면서 애틋하게 그려내는 시들이 마치 자신의 삶을 새롭게 기록하는 일기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집을 보면서 저는 시는 또 다른 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혜용 선생님도 아마 교수라는 직업보다는 어쩌면 시인으로서 시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시를 일기 쓰듯이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닌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많은 삶의 흔적들을 우리한테 시집으로 남겨주고 가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횟수로 꼽아보니까 4년째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날 때 또 많은 원로 선생님들이 동시에 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모시고 작품 세계를 조명을 하고 하는 기회를 빨리 가졌어야 되는데 워낙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사모님도 양해를 좀 구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오늘 우리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의 작품 세계와 또 우리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하고 더듬어 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선생님을 잘 모르신 분도 같이 호흡하면서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혜용 시인의 발자취를 추억하는 의미로 황선열 문학평론가께서 나와서 이혜용 선생님의 발자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이혜용 선생님 고위 기념 선집에 양력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한 6쪽 정도에 달하는 아주 긴 연보가 소상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신 성품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연보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삶에 대한 흔적 발자취를 늘 이렇게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었던 것도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읽으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 11월 3일 경남 동래군 장안면 고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고리 원전 만든 그 자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늘 저 앞바다가 내가 놀던 데인데 원전이 들어가서 놀지를 못한다는 말씀을 늘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등학교, 동래중학교, 부산상고, 부산교육대학교 졸업하시고 동아대학교 물리대학 국문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집이 1973년에 나와서 마지막에 시집이 작고하시기 1년 전에 나온 달춤까지 해서 무려 20권에 달하는 아주 많은 시집을 상지하셨습니다. 73년에 부산 시인협회 창립회원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부산 시인협회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힘을 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생도 처음 창간할 때 아주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전에 한번 말씀 중에 나는 부산의 시인이나 문학지와 관련된 첫 번째 한 일이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쪽 지구가 아름답다. 개기월식 날 떠난 그가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 세상은 둘로 나눌 수 없지만 풀면의 그를 위하여
진중일 시간의 옆구리에다 빈 삽질을 해댔다. 다음으로 이혜용 선생님의 생전의 어떤 추억들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혜 시인님과 강문출 시인님 해주실 건데 먼저 박정혜 선생님이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용쌤을 처음 만난 건 70년대 초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영남 여성문학회 모시월 동인 이 무렵에 교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80년 초인가 우리 동네 군이 부산 직할시로 넘어가고 잘린 나머지가 우리 기장 정관 이쪽입니다. 근데 그 무렵에 김해도 시가 아닌 군이었어요. 그래서 김해, 양산군, 기장군이 하나의 선거구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시골스럽죠. 그때 참 아름다웠어요. 그때는 우리 교수님도 고향을 안 뺏겼을 때인 것 같습니다. 예웅쌤 하면은 기장문학하고 문학활동에 있어서는 시울림 시낭송회가 제일 클 겁니다. 2002년 4월에 부산 시울림 시낭송회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하면 18년쯤 되죠. 끝이기 나니까 우리가 184회를 10월 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울림 하면 제일 기획을 오래 하신 분이 우리 김여양 선생님인데 김여양 선생님이 원래 해야 되는데 제가 혈상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예영 선생님은 저하고 기장 고향 같고요. 부산 삼고 선후배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장인데 사실은 기장이 큽니다. 저는 기장의 부산 쪽 끝이고 선생님은 저 울산 쪽 끝이니까 사실은 전혀 면식은 없습니다. 그러고 학교도 선후배 차이가 많이 나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학교 선후배 하면 어딘지 모르게 정이 끌리는 것 같아서 저를 챙겨가지고 한 번씩 이래 낭송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자, 다음 순서는 저희가 이혜용 선생님을 추억하는 의미에서 추모 영상을 하나 제작했습니다. 다 같이 시청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갈매기가 춤을 추고 고경사의 농소이에 온갖 짐승이
한밤중 아버지는 세월을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의 통나무 끝에다 못 하나씩을 박고 먹줄을 튕겼지. 난 대패가 대패밥을 토해내는 걸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지. 아버지는 이따금 한 번씩 대패머리를 장도리로 탁탁 치며 아이 달래듯 하며 대패질을 하셨지. 이 한밤 난 혼자 일어나 앉아 서툰 대패질을 한다. 언어의 절벽은 깎을수록 위태롭기만 한데 꿈을 꾸지 않고도 말리 강을 건너는 소리 멀리서 들려온다. 생녀처럼 끈적거리며 달라붙는 고뇌 덩어리 언어. 나는 시퍼렇게 간 나를 대패에다 갈아 끼우며 다시 힘찬 대패질을 시작한다. 이따금 언어는 물결처럼 흘러가다가도 소 있는 곳에선 빙빙 돌며 옹이를 만들기도 한다. 97년, 98년 그 이혜웅 쌤께서 그 시협 회장님을 하셨을 때 저는 사무국장을 했었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행정 능력도 없고 또 이 동작이 좀 제가 좀 느린 듯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좀 많이 그 좀 사양했는데 그래도 뭐 선생님께서 꼭 그 하라고 안 하면은 안 된다고 이렇게 또 반은 좀 조금은 억압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그런 부분이 뭐 선생님의 좋은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그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사무국장 할 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회장님을 역임하시고 물러난 다음에는 또 우리 이제 부산 시인들의 그 발표 지면을 그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신생이라는 그 잡지 지금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그 어떻게 발족이 되고 창간되고 또 발전돼 왔는가 그거는 이번 특집호에 보면 그 김경복 교수가 앞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그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뭐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선생님의 어떤 그러니까 인간적 메모라든지 제가 모시고 있을 때 그 보여주셨던 그런 부분하고 저는 이혜웅 쌤을 그 생각할 때마다 이 아주 노랗게 물이 잘 든 그 한 그루 그 은행나무를 떠올립니다. 오늘도 이 생각을 하면서 여기 왔습니다. 잘 물든 은행나무는 그 자체로 미의 완성이고 또 색다른 감동입니다. 그것은 자족적이면서 생태적이고 주변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온전히 시인으로 살다 가신 그 이혜웅 선생의 모습도 거의 이와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평생 동안 시를 그 탐구하시면서 많은 작품을 남긴 선생님은 참 안타깝게도 그 시가 한창 그 절정으로 이걸 무렵에 갑자기 우리 곁을 그 떠났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처럼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우리 가슴을 아름답게 물들여 놓고는 떠나가시기 때문에 조금 이런 자리가 허전하고 또 참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인협회 그 회장님을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주로 이제 그 주안점을 둔 부분은 시인들의 그 이 창작 활동을 이렇게 적극 지원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재정적으로 이제 그 좀 시인들이 좀 궁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그 시협의 그 모양새를 아주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에 그 치중하셨습니다. 그래 이혜웅 쌤은 이제 그 이번 그 유고 시집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그 잘 나오는데 우리 시인들의 그 형편을
그 비탈진 그늘에 앉아서 찬밥을 나누어 먹는 그런 그 처지로 이렇게 파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탈진 그늘에 앉아서 찬밥을 나누어 먹는 이 시인들에게 정말로 뭔가 따뜻한 뭔가를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었어. 그렇게 이제 일을 하셨던 거죠. 그래 이제 우선 그때를 지금 떠올려 보면은 발표 지면을 이렇게 늘리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남부의 시가 이렇게 1년에 한 권쯤 나올까 말까 했는데 반년간으로 이렇게 발간하고 또 시업상을 그 본상만 있었는데 젊은 시인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신인상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업상 그 기금을 이제 그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시업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차기 회장단의 시업 기금을 1,000만 원인가 이렇게 그 당시는 큰 액수입니다. 그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어디입니까 그 조방 앞에 그 옛날 그 문화회관고 있었는데 그 전시실에서 그 여산 한상현 선생님 그 초대 미전을 가지고 기금을 많이 만드셨고 또 평소에 이렇게 그 시업 운영비를 아주 아껴 가지고 긴축 뭐랍니까 이 지출한답니까 이 집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참 그 좀 저는 사무국장 입장에서 뭔가 좀 왜냐하면은 이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호화롭게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 그런 부분에서 아주 알뜰하게 살림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회보도 이렇게 인쇄물로 만들었는데 회보를 이제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아끼자면서 그 교대 앞에 가면 옛날에 이 복사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 거기서 이렇게 이제 인쇄물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 모시고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이제 인쇄물을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칠해가지고 이렇게 소박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제 기금을 모았어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시 특이하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부산 시인들의 시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좀 아주 멋지게 했던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선생님의 그 따님 가운데 부산대 미대 따님이 있어요. 이 선생님이 은근히 자랑하시던 그런 분이고 시에도 보면은 많이 등장합니다. 문자를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문자 기호에 보면은 암수 기호는 있는데 왜 하트 이런 사랑에 대한 기호는 없냐 이런 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따님이 부산시의 그 로고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내표의 공식 로고가 만들어져요. 그것도 이제 선생님 하신 거죠.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도 이제 선생님은 거의 자기 몫은 거의 안 챙겼어요. 안 챙기고 항상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이렇게 자상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공적인 일을 할 때는 항상 좀 공정한 그런 측면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도 그런 생각이었지만은 시협상 시협상 심사를 하고 이럴 때 아주 냉정할 정도로 회장단에 있는 이사라든지 또는 회장, 부회장, 모든 하여튼 회장단의 임원들은 무조건 제외했어요. 제외하고 순수하게 이제 회원들 작품하고 이 작품집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심사를 했던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뒤에도 심사를 잘하고 정말로 시업상을 받을 만한 그런 분에게 그런 평가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행우 선생님의 어떤 시에 대해서는
아까 연주 쌤이 시를 참 잘 고르시는 것 같은데 그 곳곳에 보면은 이 쌤의 어떤 관점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 그 단서를 보면은 제 14시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안개 속에 실체를 감춘 시 한 편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굳어진 개성을 매각하고 새로운 개성을 창출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체질화된 개성과 나와의 싸움, 나와의 전쟁, 이게 이제 그 시에 대한 어떤 창작의 기본 그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제12시집 그 길의 식성에 보면은 그 밤새 한 마리라는 그 시가 있어요. 밤새 한 마리, 이것은 아마 밤에 딱따구리 한 마리가 이렇게 나무를 따다다 쪼는 이 소리 가지고 뭐 형성한 시 같습니다. 시 같고 아까 그런 이제 연주신이 낭송한 대패질 같은 이런 작품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를 이렇게 이제 탁마하는 거, 절차 탁마, 조탁하는 어떤 그 치열한 그 과정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두 작품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초기 시부터 해가지고 이 후기 시에까지 일관되게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제 그 시인들의 이제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인으로서의 그 싸움이라는 결국에는 언어와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습관화된 나의 언어로부터 얼만큼 이탈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큰 하도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일생 동안 그걸 지속적으로 자기를 갱신하는 경우는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뭐 자만한다든지 혹은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선생님께서 쓰신 시 안에서도 어떤 S 시인이나 여러 시인들을 비판하는 대목에서도 그런 대목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인과 시인이 그 쓰고 있는 시적 언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훈 선생님께서 좀 더 덧붙여가지고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기문 평론가도 그런 기분을 느꼈었군요. 저도 덜컥 쓸어가지 않았나 하는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사실 조성래 선생님께서 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유고 시집이 분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평소에 이혜용 선생님의 시를 시집이 나올 때마다 사실 보기는 힘든 형편이었고 또 평론을 쓸 때 다룬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해설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해설은 유고 시집의 박대현 평론가께서 무한한 시공을 날아오르는 새라고 하는 상당히 멋진 제목으로 해설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그 해설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문체도 유려하고 또 선생님의 유고 시편을 상당히 아주 예리하게 잘 포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보탤 말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추모 영상을 보면서 이혜웅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돌아가시기 4-5년 전인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자갈치에서 뵀거든요. 김훈규 시인 시집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해설을 좀 부탁을 해서 이제 3명이서 자갈치에서 회를 소주랑 곁들여가지고 마셨습니다. 평소에 저는 이혜웅 선생님께서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뭐 간혹 이제 행사장에서 만나면 술에 이제 물을 타서 드시거나 그렇게 아주 정말 선비처럼 조용히 드시는데 그날 술을 상당히 많이 드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바탕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그 자리에서 외손주 자랑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혜용 선생님의 시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권 정도 있습니다. 제가 박대현 선생님의 해설을 보니까 박대현 평론가는 이제
그 세 가지로 이렇게 이혜용 선생님의 유고 시편을 추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가 초월적인 감수성입니다. 아까 조성래 선생님께서 뭐 어려운 이야기는 뭐 정기문 평론가하고 저하고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글쎄요, 뭐 추모 콘서트에서 어려운 말을 쓸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나오더라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이런 행사장에서는 저도 여러 번 이제 행사에 참석을 하고 대담을 듣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간대가 제일 피로하고 제일 지겨운 시간이거든요.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초월적 감수성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초월이라는 말과 감수성이라는 말, 이 두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이걸 또 한 단어로 묶어가지고 초월적인 감수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마 이런 뜻이겠죠. 예, 감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어디로 뛰어 날아오르려고 하는, 비상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느낌, 이미지를 풍기는 그런 이제 감각을 녹여낸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체와 세계 바깥을 사유를 하고 있다. 이 말도 상당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주체와 세계 바깥을 사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죽음과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박대현 평론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죽음은 시에서 영원한 주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랑과 죽음을 노래하지 않는 시는 없습니다. 제각각 다른 시각으로 사랑과 죽음을 노래를 하겠죠. 이혜용 선생님이 시편에서 바라보고 있는 죽음의 이미지가 상당히 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러 시인들도 물론 그런 죽음을 고찰을 하고 그걸 시로서 형성하겠지만 이혜용 선생님이 지니고 있는 죽음에 대한 사유가 상당히 깊고 극했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숭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숭고미라고 있고 하기도 하고 숭고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상당히 엄숙하면서도 장관과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이기도 하죠. 여기는 공포심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포와 아름다움, 미와 추를 아우르는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혜용 선생님을 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어려운 말이 나오더라고요. 포월이라는 말이 나와요. 포월은 철학에서 쓰는 말인데요. 끌어안으면서 이제 초월하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박대현 평론가는 수평적인 포월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시인이 몸담고 있는 사회와 현실과 이런 맥락들을 다 끌어안는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포를 보여주지 않고 수평적인 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포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현실에 몸을 담고 있지만 시에서만큼은 현실을 초월을 하려고 하는 이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게 수직적인 폴인데 반해서 수평적인 폴은 현실을 끌어안고 있다. 따라서 상당히 이제 박대현 평론가 해설을 보니까 상당히 아주 예리하게 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혜용 선생님의 시에서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그다음에 연민 이면에 지극한 슬픔이 배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시가 그런 건 아닙니다. 650편의 그 시를 추동하는 끌어가는 그 저변에 깔려져 있는 것이 연민과 지극한 슬픔, 비애 이런 이제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성입니다. 이 이중성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그다음에 따뜻한 응시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50편의 그 신은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모순을 안고 산다. 여기서 그는 시입니다. 그 점에서 나와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순을 안고 살고 그다음에 이중성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이혜용 선생님의 이미지는 상당히 반듯한 이미지입니다. 선비이고 학자이기도 하고 되게 시인들이 좀 많이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혜용 선생님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흐트러짐이 없는 경우에 되게 시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또 되게 신이 흐트러지는 경우는 또 시가 아주 정말 좋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혜용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조금 편견을 처음에 지녔습니다. 좀 흐트러지는 시를 쓰지 않을까, 예, 그런 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편견이었을 따름이죠. 아닙니다. 그러면 이혜용 선생님이 보여주는 사회적인 이미지 안에 숨겨져 있는 열정과 분노와 그다음에 어떤 숭고와 같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을 속에서 품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이제 느낌을 가져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중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변성입니다. 이 주변성은 주변과 반대되는 말이 중심인데요. 스스로 이제 우리가 뭐 자학적인 말로 하죠. 우리 자조적인 말로, 예, 우리가 주변이고 변두리에 있고, 예, 중심에 들어가지 못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주변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이미지를 풍기기 때문에 참 이 말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예, 상당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혜용 선생님의 시를 보면 좀 언저리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연민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녁에 주변이라고 하는 시를 상당히 감동 있게 읽었습니다. 이 시는 사회성이 없고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녁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다. 다만 주변을 살필 뿐이었다. 이런 이제 어휘가 나온 시행이 나옵니다. 저녁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주변을 살피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녁은 약간 두터운 외투를 걸치고 있었으나 그 자체가 자신의 허약함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주변은 늘 안에 들지 못하고 밖에서만 서성거릴 때가 많다. 단지 주변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주변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이 시 전체에 흐르는 이미지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흔히 분명하고 뚜렷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분명하고 뚜렷한 것들을 더욱 분명하고 뚜렷하게 해주는 그 언저리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을 유고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상적인 것의 외피를 찢어서 다른 것으로 다른 감각 그리고 다른 의미를 생성시키고자 하려고 하는 의지가 평생의 시작에 걸쳐서 연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평론가들이 쓴 그 평문들을 읽어보니까 김수영의 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과 이혜용 선생님이 쓰고 있는 풀의 상징성 이런 걸 또 대비하고 있기도 하고 한데 조성래 선생님께서 이혜용 선생님께서 쓰시는 여러 어떤 그 시어들 중에서 특히 좀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좀 특이점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시어들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그 소재는 바다입니다. 바다. 그 제가 이제 전집하고 뒤에 나온 이 유고시집하고 다 봤는데, 바다의 의미는 크게 또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아주 근원적인 향수, 그러니까 이제 혹은 또 이제 모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그런 그 바다입니다. 그 CMC에는 그 바다, 또 자궁, 어머니라는 이런 그 시어들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이것들은 되게 이제 거의 같은 개념을 지니면서 그 유년 체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건립으로 이 고향을 상실한 그런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데, 이러한 그 실양 의식이 투영되어 가지고 시온의 어떤 생명성이라든지 또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을 주로 이제 바다로 많이 드러내고,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 바다에 대한 내용도 아주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초기 시에 보면은 이 바다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내용이 조금은 관념적인데,
그거는 이제 좀 내면 의식의 저항감, 혹은 또 이제 자기 갱신, 자기를 끝없이 바꾸는 거죠. 이런 이제 어떤 개념으로 이제 드러나는 게 많은데, 그럼 대개 이제 그 또 반란, 칼날 같은 이런 그 아주 날카로운 그런 이미지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정관념을 부수고 그 새로운 시열을 찾는 그 창작 행위, 이거하고도 서로 대응이 되고, 또 이제 현실의 부조리함을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를 찾는 뭐 그런 것으로도 뭐 파악이 됩니다. 그게 뭐 나의 반란이라든지 혹은 반란하는 바다, 이런 시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이 정훈 선생님께서 유고 시집의 그 죽음에 대한 뭐 그런 의미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볼 때 또 선생님은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연작시도 많고 그런 것을 다루는 작품들 참 많이 보이는데, 그건 결국 이제 시간의 그 연속성 위에 놓이는 어떤 존재 의미를 이렇게 탐구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든다면은 강가에서 흘러가는 물을 지켜보거나, 또 시 속에서 한낮을 놀거나, 그러니까 시를 쓰는 행위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타지 않고 가고 오는 지하철을 멍하지 바라보면서 나는 오지 않고 있다. 그 내 어떤 정체성을 찾고 있는 그런 걸로 좀 파악이 돼요.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이 후기로 오면서 점차 이제 어떤 실존의 소멸과 환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그 유고 시집 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좀 현실적으로 늙음에 관한 것이라 할까. 그런데 이제 그보다는 더 깊이 언젠가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도 소멸될 거다. 그리고는 이제 흙으로 환원될 거다. 어떤 그런 시가 참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풍장, 또 뭐 가벼워지는 노인, 소멸, 그리고 이제 폐가에서 하는 이 작품을 보면은 시적 자아가 자기 스스로 이제 폐가처럼 허물어가는 이런 걸로 이제 생각했죠. 그리고 뭐 황혼역이라든지, 특히 또 아내가 깁는 그물, 이는 조금 자전적인데, 자녀들 다 이제 출가시키고 홀로 앉아서,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있거나 없거나 아내 홀로 앉아서 어떤 그 노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도 어떤 존재의 소멸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많은 것들 다 제껴놓고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거는 이 달춤이라는 이 시집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거울의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울의 말이라는 그 시를 보면은 이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임종은 순간적이다. 더구나 우발적이다. 이거는 참 선생님이 어떤 떠나가신 그런 보면은 상당히 참 예감적으로 이렇게 쓰인 시 같아요. 아주 참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마 이 선생님 시에서 뭐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선생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존재가 소멸되고 또 환원되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좀 자연스럽게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이 시인에게 있어서 시간은 사실은 소설의 시간과 시의 시간은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소설이라는 게 결국 근대의 산물이고 직선론적인 그런 시간이라면 시를 옹호한 뭐 많은 그 시인들, 그리고 시를 연구한 학자들은 그런 직선론적인 시간이 아닌 혼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그런 역사관이랄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직선론적이라고 할 때는 그 머리가 좀 아프실 수도 있지만 연력학 이 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이 직선론적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격렬하게 맞섰던 철학자가 사실 니체였고, 영혼핵이라는 게 이제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해용 선생님께서도 어떤 끊임없이 그 과거와 현재가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또 다른 어떤 미래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어떤 시간관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예컨대 그 반쪽 지구가 아름답다라는 시 안에 실려 있는 황혼역이라는 시에서 현재와 과거가 뒤섞이며 일시의 미래 속에 빨려든다.
이런 이와 비슷한 사유가 드러나는 식구들이 시 곳곳에 이렇게 배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간 안에서 뭔가를 좀 생각하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현재까지 저희가 나눴던 대화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선생님의 어떤 시편들이 그 러시아 형식주의나 혹은 영미의 신비평가들이 추구했던 새로운 형식에 치중한 낯설게 하는 그런 시인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부조리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유를 하셨고, 그걸 이제 시로 어떻게 녹여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첫 번째 시집인 벽에서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뭐 벽이라는 그 시에서 노크하다 쓰러진 절망의 주먹엔 피가 흐르고 침묵 속에 자라마는 언어는 칼을 다스려 오늘을 지킨다 라는 뭐 식구라든지, 독재는 갈바 속 삼복을 모기에 질려 전율하고 라는 이런 이미지라는 시 안에 들어가 있는 식구들도 결국 그냥 단순하게 형식 미학에 치중한 게 아니고 현실과 그리고 그 예술로서의 시를 어떻게 동시적으로 이걸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견지하고 계셨던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정훈 쌤께서 반쪽 지구가 아름답다라는 이 시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또 그 뭐 박근혜 정권 때, 이제는 뭐 이런 얘기 막 해도 되는 시기죠. 정권 때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중에서 특히나 저희가 아직도 사실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도 못하는 그 세월호 등등의 그런 시편들이 이 시집 안에도 굉장히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께서 생각하셨던 어떤 정치성, 그 정치 의식이 어떻게 시편으로 녹아 들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혹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두 분 같이 한마디씩. 이 주제는 질문은 한편의 논문을 써도 상당히 분량이 많은, 이걸 막판에 이런 어려운 질문을 던져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소재를 가지고 시를 썼다고 해가지고 정치의식이 다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영훈 선생님이 뭐 정치의식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정치하고 예술은 언뜻 볼 때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지만 상당히 밀접하기도 한 그런 이제 영역이기도 하죠. 선생님께서 정치적이고 사회성이 짙은 이런 소재를 가지고 시로웠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평소에 정치적인 그런 의식이 얼마만큼 잘 드러나고 이걸 잘 표현을 했는가 하는 것은 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박근혜 그죠, 지금 503부서에 계시는 그분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시를 보면 그분 이야기를 하지 모릅니다. 그 시 자체가 정말 한편의 아름다운 서정시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제 내용 후기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하면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그런 사회성이나 정치성이 짙은 이런 인간의 어떤 악마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예술로 성화할 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악마성을 가장 예술적으로 잘 성화를 시킬 것인지, 혹은 얼마나 인간의 그런 못된 짓거리들을 예술로 잘 표현을 할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술로서 정치를 비판하는 혹은 예술로서 정치를 피력하는 하나의 그 이혜용 선생님만의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 작품들 보면은 이 현실에 대한 비판이랄까 참여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가령 이제 여기 보면은 소금 장수 이야기 같은 거 보면 뭐 썩는 도시 오장육부는 소금으로 재생되나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에 소금 사이소 소금하는 어떤 이 소리 가지고 소금은 썩지 않게 하니까 우리 사회를 좀 그렇게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좀 뭐
왜곡된 정치 현실이나 뭐 이 어떤 정치인에 대한 뭐 그 하면은 그 어떤 신지 좀 안 나는데 막 시끄럽다, 잠 좀 자자 그런 19절이 있어요. 작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주 좀 그렇게 했던 기억납니다. 그리고 뭐이 선생님이 뭐 되게 너무 모범적이고 뭐 이런 걸로 하시는데 가끔은 또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속의 배낭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러는데 그 당시에 혼자 그냥 배낭 하나 짊어지고 저 유럽을 그것도 한 46일 좀 이렇게 여행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모험에 가깝습니다. 일탈이고 그 대단한 좀 어찌 되면은 또 이제 가족과 못 만날 수도 있는데 또 그래 가면은 그래 한 것도 그렇고 또 저 유고 시집 보면은 그 술꾼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참 재미있어요. 보면은 술꾼 이야기 같은 게 술꾼이 죽었는데 그 술꾼의 무덤에 유달리 풀이 짙게 달아나요. 우리 저쪽에 어디입니까? 저쪽에 그 무슨 절입니까? 저쪽까지 위에 저 여성들 있는데 그 무슨 절이에요? 청도 우문사에 가면은 그 소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칭릉구실 끄고 내려 있고 제 이야기 들은 바에 따르면은 그 늘 해마다 막걸리를 몇 통씩 분다고 들었어요. 그런 이제 술꾼 이야기 같은데 보면은 술꾼 이야기를 보면은 아마 집안에 뭐 술꾼인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무덤에 이렇게 풀이 유달리나고 그러니까 술꾼은 죽어서 또 좋은 뭐 어떤 푸른 무상이잖아 어떤 그런 좀 익살스럽기도 하고 좀 재밌는 그런 발언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뒷자리 가서 또 이야기 뭐 드리면 할까 여기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로 저는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오늘이 그 이해용 선생님 추모하는 그런 자리지만 이 대담을 좀 하면서 든 생각이 선생님께서는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를 갱신해 나가셨기 때문에 저희는 선생님이 남기신 이런 발자국들을 밑거름 삼아서 선생님께서 나아가지 못한 곳을 시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삶 또한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의 대담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마 그 강 건너지 마오. 오름은 몇 개의 뼈를 가졌나? 그 뼈의 출처 어디인가? 못자림을 찰방찰방 넘치는 눈뱀이이기도 하고 만개 이파리로 풀필이 불던 넓은 소리결이기도 하지. 뼈란 뼈는 저 하초에서부터 절로 퍼져 치솟는 울음을 만나고서야 일시에 무너지는 것이거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혜웅 교수님의 둘째 딸 이현재입니다. 지난 일주기 유고 시집 발간 이후에 아버지를 추모하는 이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작가회의 여러분께 유가족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작가회의, 신생, 시와 자유, 시울림 시낭송회, 기장문학 등 많은 분야의 애정을 가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에겐 정신과 육체적으로 무척 엄격하셨으며 검소함을 실천하며 힘든 이들에겐 함께 나눔도 실천하셨고 평생을 책과 가까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버지를 곁에서 봐오며 살았던 탓인지 책을 늘 가까이 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버지 유고시에는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70의 중반에 올라서도 가물가물한 내 발자취는 이따금 노래처럼 살아 귓전을 울리고 저는 아버지의 시가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 따스함으로 때로는 위로로 다가오는 잊혀지지 않는 시로 남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아버지 묘소 이전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산이 핵융합 단지 부지로 선정이 되어 아버지의 묘소를 정관 추모공원으로 11월 중순경 이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추모 행사를 주최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쁜 시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 네. 갑자기 멍해지네요. 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쳤는데, 저는 시는 잘 모릅니다. 저는 소설가거든요. 그래서 별달리 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박정희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동료를 위해서 따뜻한 술을 파는 집을 찾고, 그 술집에 가서 따뜻한 술을 같이 나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시인이 그리고 우리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업적들이 많이 오늘 이야기됐지만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또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혜웅 시인 추모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